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가액 결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품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이든 제품이든 만들다 보면 재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재고자산 가액의 결정은요,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보통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해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데요. 이때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판매 가능한 장소에 옮기는 데까지 소요되는 모든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 취득원가에는 매입 가격뿐만 아니라 매입 상품과 관련된 운반, 취급, 보관을 위한 지출 비용 및 보험료, 세금 등 매입 부대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가액 결정에서 매입 가격 플러스 부대 비용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의 재고 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요. 주로 보면 재고 수량에다가 그 재고 자산의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그 회사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과 한 개당 얼마인가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 이것을 다른 말로 실사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계속기록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보면 개별법이 있고요. 개별법. 두 번째 선입선출법이 있고요. 선입선출법. 세 번째 총평균법. 네 번째 이동평균법. 다섯 번째 매출 가격 환원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데 우리가 보통 실지재고조사법은요. 기말에 가서 실제로 조사해서 몇 개가 남아있는가 파악하는 것을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재고 수량을 파악할 때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품목에는요. 조금 상품이라든 제품의 또는 원자재라든지 그 가격이 저가품일 때 저 가격이 저렴한 것인 경우에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계속기록법은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재고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가품일 때 한 개라도 없어지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고가품일 때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고요. 그럼 저가품일 때는 이 방법 쓰고요. 때에 따라서는 서로 뭐예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항상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회계 처리하는 때 들어가는 내가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쓴 비용보다는 효익이 더 큰 방법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쑤시개를 만들면서 옛날에 내가 나무 한 타목으로 이쑤시개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팔고 몇 개 남아있네 이걸 머릿속에 파악하다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자, 이쑤시개는 몇 개 없어지더라도 무슨 방법? 재고 날짜 정해둔 날 몇 개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것은 재고고 없어진 것은 판매되었다 쓰는 이 저가품일 때는 실지재고조사법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파악이 안 된 데에서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뭐예요? 몇 개 팔고 몇 개 남아있고 조사하면은요. 그 재고조사의 내용은 정확성은 계속기록법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봐가니까. 하지만 그거 알아서 어디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더 큰 효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우리가 보통 실사법이라고 하는데요. 회계 기말에 보유 중인 재고량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수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재고자산의 종류, 규격, 수량이 많을 경우 입고 출고 시마다 이를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도난, 분실, 증발, 감손 등에 의한 감소량이 단기의 출고량에 포함되어 재고 부족의 원인을 판명할 수 없으므로 관리 통제를 할 수 없는 단점도 있는 것이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은 재고 조사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조사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품목이 가격이 저렴한 저가품인 경우에는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날에 한 번 조사하다 보니까요. 있어야 되는 수량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분실, 도난의 염려도 있다는 거죠. 그 분실, 도난되었던 것이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계속기록법 보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입출고 시마다 수량과 금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연중 언제든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계속적인 통제관리가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도난, 분실, 증발, 감손 등에 의한 감소량이 기말의 재고량에 포함되어 이익이 과대 계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지재고조사법을 병용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보통 보면은 고가의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있어야 되는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에서 수량 간의 차이인데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상 수량 마이너스 실제 창고 보유 수량 곱하기 원가 즉 단가 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방법, 원가 배분 방법을 다른 말로 단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이 개별법이 있어요. 개별법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개 얼마짜리 구입할 당시에 가격표를 딱 붙여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표를 붙여두는데 그 상품이 기업에 남아있으면 재고자산 처리되고요. 이게 판매되면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짜리가 판매되고 얼마짜리가 남아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별법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구입 시 상품마다 가격표를 붙여두었다가 출고될 때에 가격에 표시된 매입 가격을 개별 수익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어렵다,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별법을 쓸 수 있는 품목은요, 보석류라든지 이런 거 고가품 아니고는요,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뭐 하나 둘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취급해서 하기에는 너무 우리 상황 변수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다 잘 되게 하려면 멀티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취급하다 보니까 개별법은 우리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 개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선입선출법인데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후입선출법도 있었는데 이 방법을
번 KIFRS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입선출법 하나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장부 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했고요. 기업에 남아있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기에는요.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팔렸다는 것은 자 예전에 구입한 것은 좀 저렴하게 구입했죠.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하니까 판매되는 것은 매출원가라 그랬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판매되는 것은 매출원가고요. 회사가 기말에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것은 재고자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팔렸다고 했잖아요. 먼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한 거거든요.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 먼저 팔리니까 매출원가 자체가 저렴한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낮게 계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최근에 구입한 것이 창고에 남아있으니까 재고자산은 높게 되겠죠.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요. 재고자산은 자산이에요. 비용이 판매 가격은 사실 판매될 때 먼저 구입하나 적게 구입하나 무슨 상품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매출원가를 대응했을 때 매출원가가 낮게 계산되면 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높게 계산되게끔 자, 장부상 순이익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환해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된 것이 먼저 팔린다는 가정하에서 최근에 매입한 것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고 먼저 매입한 것이 매출원가를 구성하므로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산되고 재고자산도 재고자산도 최근에 구입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대 계산될 수 있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균법이 있는데 총평균법은요. 일정 기간, 즉 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기초 재고 금액과 일정 기간에 취득한 재고 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 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총평균법은 회계 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손익계산을 위해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적용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 하에 총평균법은 기말에 가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한 총 구입량, 총구입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에 있었던 기초 재고량에다가 단기에 구입한 총 단기 구입량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 총구입량에다가 내가 구입한 금액 총구입액을 나누어 총구입한 일정 기간에 구입한 총구입액에다가 총수량을 나누면 한 개당 평균 단가가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총구입액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기초에 구입한 금액 플러스 단기 구입액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에 가야 총 구입한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총 구입한 수량과 총 구입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말에 가서 총조사가 되는 실질재고조사법일 때만 쓸 수 있다. 기말에 가서 한 번 계산하는
한 번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실질 재고 주사법 플러스 총평균법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가서 한 번 계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총평균법을 쓰면요. 평균 단가가 기말에 가서 한 번 계산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이동평균법은요. 매입할 때마다 매입 시마다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단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화폐 가치가 변동이 심할 때 화폐 가치 변동이 클 때 자, 화폐 가치 변동이 심화될 때는요.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해두는 것이 괜찮죠. 그래서 평균 단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어제까지 있었던 수량 전일 재고량 내가 오늘 매입했다면 매입하기 전날까지 있었던 수량 플러스 당일 구입할 량 구입할 때마다 그럼 분모는 구입량이고요. 분자는 전일 재고액 어제까지 있었던 재고 금액 플러스 오늘 구입한 당일 구입액 하면은 뭐가 나온다? 평균 단가가 계산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동평균법은 뭐 할 때마다 구한다? 매입할 때마다 환율이 변동이 심하고 그럴 때는 이동평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러면 매입할 때마다 장부 수량을 계산하는 계속기록법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이동평균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재고 금액을 장부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하에서만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서 많이 사용하죠. 다음으로 이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은요. 일반 기업에서는 이 방법 사용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기업에게 기준서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지급하여 실제 원가에 기초한 원가 결정 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매출 가격 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를 허용함으로써 매출 가격 환원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매출 가격 환원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 가격 환원법의 사용이 실제 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매출 가격 환원법의 원가율의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에 제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종 이외에서는 매출 가격 환원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요. 그러면 이 매출 가격 환원법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방법을 볼까요?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의 추정 원가는 원가율 곱하기 소매가로 표시된 기말 재고자산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원가율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초 재고의 매가는 판매 가격을 말하는 거죠. 기초 재고의 매가 플러스 단기 매입의 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모는 총 매가, 총 기초고 단기고 구입한 총 판매 가격의 합을 분모에 두고요. 분자에는요. 기초 재고 원가 플러스 단기 매입의 원가에서 분자에는 총원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가 나누기 총매가 하면은 원가율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갑에서의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출가격 환원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하라 했어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원가 보시겠습니다. 원가 기초 재고가 15,000원 있고요. 단기 매입이 6만 원이 있어서 원가의 총합은 75,000원이 원가 합이에요. 그 다음에 매가
볼까요? 판매가 보시면 기초 재고가 3만 원 있고요. 단기 매입이 11만 원 있어서 총 판매가는 14만 원. 즉 쉽게 말하면 원가는 7만 5천 원인데 판매 가격은 얼마로 정했다? 14만 원 정했어요. 그러면 7만 5천 원이 원가고 판매 가격은 14만 원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단기 매출 및 정상 감손액가 단기의 매출 또는 정상 감손 없어진 게 10만 원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재고로 얼마 있다? 4만 원 남아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원가율을 구해야 되는 거죠. 원가율은요. 어떻게 총 매가분의 총 원가잖아요. 그러면 원가율 총 매가가 얼마죠? 총 매가가 지금 총 팔 수 있는 금액이 14만 원이네요. 원가율 얼마? 7만 5천 원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원가율이 몇 프로 나왔어요? 계산이 쉽죠? 그죠? 하니까 얼마? 53.57%가 나와요. 이것이 원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율이면 원가율이 나왔으면 재고로 남아있는 금액을 구하면 되겠죠. 기말 재고의 추정 원가는 볼까요? 자, 지금 현재 14만 원어치 있는데 그중에 판매된 금액과 정상 감소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뭐 휘발성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가 뭐 휘발성으로 날아가는데 그게 독소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요? 없어지는 것은 정상 감소는 매출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단기 매출 및 정상 감소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총 팔 수 있는 금액이 14만 원 중에서 10만 원이 팔렸으니까 재고 예상액이 얼마예요? 4만 원 중에서 재고 금액 4만 원 중에서 몇 프로만 53.57%만 재고자산으로 계산하는 게 매출 가격 환원법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1,428원이 재고자산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가격 환원법은 뭐일 때만 쓸 수 있냐면 유통업종처럼 품목이 다양할 경우에만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재고자산 가액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저가법을 사용해요. 저가법. 그래서 저가법 평가에 따른 회계 처리해가지고요. 재고자산 가액은 일반적으로 수량 곱하기 단가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념적으로 볼 때 진부하, 부패,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의 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며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한 것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감모 손실은 있어야 되는 수량이 없는 것을 감모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 감모 손실은 장부상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수량 차이죠. 곱하기 장부상 취득원가 하면은요, 감모 손실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재고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감모 손실은 있어야 되는 수량이 없어졌을 때 회계 처리인데요.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하는데 이때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경우, 뭐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렇게 수분량이 많을 때는 소금, 설탕이라는 건 함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보고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했을 때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도난 당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에서 이럴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 있는데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그 재고자산의 가격을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은 가만히 두면 골동품이 아닌 이상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는 순실현 가치로 처리하는데
기업에게 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의 실질 재고액의 순실현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손실액을 재고자산에 차감하는 것으로 표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실제 수량 곱하기 장부상 취득원가 마이너스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 해서 계산되는데 이때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주고요.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요. 재고자산에서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것을 재무제표, 요약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요. 재고자산 금액 오고요. 그 바로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액을 차감시켜주면 실질적으로 재고자산의 저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가 이제 만약의 경우 있잖아요. 재고자산의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순실현 가능 가치가 회복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하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차변에 오고요.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재고자산의 가액 결정 방법으로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오직 보조 기입장으로서 이제 보조 원장, 보조 기입장으로 볼 때 이제 상품 재고장을 한번 볼게요. 상품 재고장을 통해서 이 방법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A 상품의 거래 자료가 아래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선입순질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하에서 상품 재고장을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자료 보면 5월 1일자 기초 재고가 있고요. 5월 10일에 매입한 것이 있고 14일 날 매출이 있고 20일 날 매입이 있고 25일 날 매출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재고장에서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5월 1일 적용란에 정기 2월에서 50개 10원짜리 500원과 100개 12원짜리 1200원이 입고되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창고에 잔액으로도 남아 있겠죠. 그리고 5월 10일 날 매입을 했어요. 똑같이 A 상품인데요. 250개 매입했어요. 단가가 13원에 매입해서 자 250개 곱하기 13원 하니까 3,250원이 입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잔액란에는요. 원래 있었던 기초재고 50개 10원짜리 500원과 100개 12원짜리 1200원과 이번에 매입한 250개 13원짜리 3250원이 잔액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14일 날, 자,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 보니까 14일 날 300개가 매출되었어요. 300개 매출될 때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선입선출법 앞에서 공부했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창고에 들어온 것이 먼저 팔렸다고 장부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일 날 300개 매출을 했지만 먼저 들어온 거 보니까 50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50개 10원짜리 500원, 그 다음에 100개 12원짜리 1200원, 300개 나갔으니까 50개, 100개, 150개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구입한 250개 중에서 150개가 나가죠. 150개 13원짜리 1950원 해서요. 잔액에는 몇 개 남아있어요? 100개 13원짜리 1300원이 남아있다. 자, 회계 이런 거 공부할 때는요. 눈으로 고상하게 감상하듯이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노동하는 기분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직접 장부도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회계는요. 고상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노동하는 기분으로
꾸역꾸역 계산해보고요. 그려보고 이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장부를 보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것 같고 또 내가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일 날 매출 처리하는 거 선입선출법으로 처리했다. 그 다음에 20일 날 250개 14원짜리 3,500원 매입했더니 창고에 있는 것은 원래 있었던 100개 13원짜리 1,300원과 방금 매입한 250개 14원짜리 3,500원이 창고에 있겠죠. 그리고 25일 날 매출을 했어요. 200개 매출할 때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있었던 100개 13원짜리 1,300원과 또 뭐예요? 100개 14원짜리 1,400원이 매출되죠. 그래서 250개 중에서 100개가 나가고 남아있는 거 150개 14원짜리 2,100원이 재고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부 이제 월말에 5월 31일 차기월에서 빨간색으로 150개 14원짜리 2,100원 남아있다 해서 입고 합계와 출고 합계를 맞게 시키고요. 합계 마감시키고 넘어가서 6월 1일에 정기월에 입고란과 출고란에 잔액란에 적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장부에 보니까 매출원가 즉 출고된 금액의 합을 보니까 6,350원이고요. 재고로 남아있는 금액은 2,100원이구나 하는 것을 선입선출법에 의한 장부 기장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법인데요. 이동평균법은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계속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5월 1일 정기월에 보니까 50개 10원짜리 500원과 100개 12원짜리 1,200원이 잔액에 그대로 50개 10원짜리 500원, 100개 12원짜리 1,200원이 갔어요. 자,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5월 10일 날 매입을 했어요. 몇 개? 250개 13원짜리 3,250원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 계산하는데 계산 공식이 어때요? 전일 재고량 플러스 당일 구입량 분의 전일 재고액 플러스 당일 구입액 하면 평균 단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품 재고장 교환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일 재고량 100개와 당일 구입량 250개 합하니까 잔액란의 수량이 400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일 재고액, 전날 있었던 재고금액 1,200원과 당일 구입액 3,250원 합하니까 합계금액이 4,950원 되죠. 그래서 4,950원 나누기 400개 하니까요. 평균 단가가 12.38이 나와요. 자, 전일 재고 수량 플러스 당일 구입 수량 적고 전일 재고액 플러스 당일 구입액에서 구입한 금액 적고 금액 나누기 수량은 평균 단가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14일 날 300개 매출할 때는요. 300개 출고란에 적고 방금 구했던 단가로서 출고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300개 12원 38전 했더니 출고되는 금액이 3,714원이 출고되겠죠. 그래서 400개에서 300개 빼니까 잔액에 몇 개 남아있어요? 100개 남아있죠? 100개 단가 12원 38전 하니까 1,238원이 잔액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일 날 매입했어요.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구하는데 20일 날 매입 250개 14원짜리 3,500원 매입했어요. 그럼 잔액란에 가서 또 손봐야 되겠죠. 어떻게 손본다? 전날 있었던 수량 100개 오늘 구입한 수량 250개 해서 총 합계 수량이 350개 되죠. 전날 있었던 금액 1,238원과 오늘 구입한 금액 3,500원 합치니까 4,738원이 구입 금액이 되죠. 그래서 4,738 나누기 350개 했더니 평균 단가가 얼마? 13원 53전 되죠. 그 다음에 25일 날 매출이에요. 몇 개 팔았다? 200개 팔았죠. 200개 13원 53전 하니까 2,706원이 되네요. 그래서 350개 중에서 200개 출고되고 남아있는 거 몇 개 남아있다?
150개 남아있어요. 150개 13원 53전 단가 곱하니까 2,030원이 금액이 되죠. 2,030원이 재고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5월 31일 날 차기월에서 150개 15원 53전 2,030원이 이월돼서 입고란 수량과 금액, 출고량, 수량과 금액 합해져서요. 이게 넘어가면 전기월 해가지고 처리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라도 이동평균법으로 처리했더니 매출원가는 6,420원이 되고요. 재고자산은 2,03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뭐 한다? 선입선출법이 제일 적게 나오니까 순이익이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총평균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앞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말에 가서 평균단가 한 번 계산하는데 계산 공식은 그 기간 동안에 총 구입한 수량 분의 총 구입한 금액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부상에서 볼 때 총 구입한 수량 다 합쳐보면 650개 돼요. 650개 분의 총 구입한 금액 8,450원 되거든요. 평균단가 얼마? 13원이다 하는 거죠. 딱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5월 1일에 정기월은 입고 잔액 그대로 가고요. 5월 10일 날 매입 250개 13원짜리 3,250원 매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400개 있었다. 14일 날 매출 이제 기말에 가서 한 번 작성하는 장 보니까 300개 나갈 때 기말에 가서 구했던 단가 13원을 곱했더니 출고 금액 3,900원 되고요. 400개 중에서 300개 나갔으니까 100개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20일 날 매입했어요. 어떻게? 250개 14원짜리 3,500원 매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잔액은 몇 개 되죠? 250개하고 100개하고 350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5일 날 200개 출고될 때 평균 단가 13원을 곱하면 2,600원 나갔어요. 그럼 350개 중에서 200개 출고되니까 잔액에 몇 개 남아있다? 150개 남아있는 거죠. 150개 13원짜리 1,950원 남아있고, 자, 1,950원이 뭐다? 재고죠. 그래서 5월 31일 날 빨간색으로 차기 2월 150개 13원짜리 1,950원 하고요. 입고와 출고 합계 맞춰주고 다음 기회에 이월시키면 되죠. 이렇게 총평균법으로 했더니 결론적으로 볼 때 매출원가는 6,500원이고 재고자산은 1,950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딱 보면서 자, 어떤 방법이 순이익이 높고 어떤 방법이 재고자산 금액이 낮게 되는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회사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직접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수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